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3%대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집값이 크게 뛴 서울 주요 상급지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3.65% 올랐습니다. 서울은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하는 지표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연속 69%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변동만큼만 공시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권역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상승률, 큰 폭의 상승으로 간 거고, 시세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역시 하락해서 결국은 실제 가격의 양극화가 공시가격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0% 늘어납니다. 지난해 매매 가격이 10억 5천만 원 뛴 아크로 리버파크 112제곱미터의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40억 4천만 원 선입니다.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합계는 2,4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7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 보유세는 665만 원 수준으로 127만 6천 원, 25% 늘었습니다. 강북에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와 용산 한가람 아파트 국민평형이 각각 44만 원, 52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올라오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되는 1주택자는 31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1,000명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6월 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도 강남 3구가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강남구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2달여 만에 호가가 30% 뛸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저희가 풀렸을 때 한 3배 정도 매수 문의가 늘었다. 강변 맨 앞에 있는 게 65평인데요. 작년 말에 95억에 실거래가 이제 나왔었는데 최근 매물 호가는 120억입니다. 강남구는 압구정 등을 중심으로 이번 주 0.69%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첫째 주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치솟으며 7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인 0.72% 급등했습니다. 서초구도 0.62% 오르면서 서울은 오름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도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마중물 역할은 맞는데 금리도 내렸고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도 생겼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경고 등이 켜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도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여기에다가 미국발 관세 전쟁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하늘의 성장률 전망이 좀 더 어두워졌군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 해는 각각 1.5%, 1.8%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전쟁이 더 심해지면 올해 0.1%포인트, 내년 0.4%포인트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기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한은은 대미국 수출 감소,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성장과 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기준금리 관련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난 2월을 포함해 올해 두세 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비관적 시나리오대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가계부채 확대입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재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B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30조 원에 육박하면서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영유아 사교육비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는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학생 수가 줄고 내수가 침체돼도 학원들은 불황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새 8만 명이나 줄었지만 학원에 쓰는 돈은 7.7%나 증가한 건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평균치를 웃돌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1.5%포인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는데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2천 원으로 7.2% 뛰었습니다. 고등학교는 77만 원, 중학교 63만 원, 초등학교 50만 원 순이었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어땠습니까? 네,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사교육비로 월 67만 6천 원을 썼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20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이었고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 월 평균 비용은 15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역시 소득에 따라 격차가 컸는데요. 월 8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유아 사교육비로 32만 원을 지출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만 원에 못 미치며 6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모든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말도 많았는데 상법 개정안 결국 국회를 통과했군요. 네,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1년 뒤면 모든 기업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됩니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처럼 경제계에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우려를 쏟아내면서 제2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와 기권한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무담보채권 불안전 판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손실 전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금감원이 결국 조사에 나섰군요.
네, 금감원은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등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걸 미리 알았다는 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몰랐다고 해왔는데요. 공시 사흘 전인 25일 오후에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25일은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 이용 채권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날로 사태를 예상하고도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 중단도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와 하나,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등 6곳이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늘 롯데와 BC카드까지 이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납품 업체들의 대금 정산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금 전 홈플러스와 주요 납품 업체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홈플러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는데요. 간담회에서 산업부 측은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보름 사이에 공사 현장 2곳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낸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가 결국 국회로 불려갔습니다. 주우정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현 기자,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오늘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행된 현안 질의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주 대표는 먼저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서울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지적을 받았는데요.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심성의껏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또 주 대표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재시공 결론을 내릴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도 문제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 우회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걷어가 부러지면서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때 사고 조사를 하고 대책을 내놨음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앞으로 피해 가능 범위 바깥으로 우회도로를 설정하고 걷어길이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MG손해보험의 5번째 주인 찾기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결국 포기하면서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청산이 현실화되면 국내 보험사의 첫 청산 사례로 소속 직원은 물론이고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3년을 끌어온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또 불발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한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석 달간 실사조차 못하다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추가 공개 매각과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입니다.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G손보 자체 물건이 같은 업계에 판매되기에는 메리트가 없었다는 게 본질인 거죠. 지금 경기 상황도 그렇고 반전이 일어나서 구매할 만한 고객이 없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산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가 많진 않다며 신속히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MG손보 직원 600여 명은 일자리를 잃고 보험계약자 124만 명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고 실손보험 등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예금 보호한도 상향 시기를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뒤에서 현금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꾸민 고액 체납자의 탈세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꼼수로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악의적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민우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덜미를 잡았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선언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는데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를 추적해 양도 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이 유출되거나 타인 계좌를 거친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체납액 전액을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중간 배당을 통해서 체납한 사례도 적발됐다고요? 네, 국세청은 중간 배당 이후 폐업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업자와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금 반환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한 건물 신축 판매업자는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채 중간 배당하고 폐업했습니다. 특히 이 법인이 진행한 중간 배당은 모두 주주인 대표이사와 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배당 전 법인세 부과 사실을 인지한 채로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보고 추징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 중인데요. 지난 2022년에는 2조 5천억 원,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조 8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지난해 여행사 이 모두투어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고객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바 있습니다. 당국은 모두투어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며 7억 원대 제재를 내렸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사고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해 6월 모두투어 네트워크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진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했고 회원과 비회원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한글과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보인은 모두투어에 과징금 7억 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와 함께 보안 체계 개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정보 유출 과정에서 모두투어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10년 넘게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 건의 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는데요. 모두투어는 정보 유출 사실을 2달이 지나서야 당국에 알리면서 유출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매장에서든 동일한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던킨 운영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까지도 과도하게 강매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채영 기자, 강제로 떠넘긴 품목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던킨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계열사 BR코리아는 점주들에게 싱크대처럼 제품이나 매장 품질 유지와 크게 관련 없는 물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싱크대와 작업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그리고 샌드위치 박스와 진열용 유산지 등 필수 품목이 38가지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은 도넛과 커피 등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본사에서만 공급받는 것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BR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게 이런 강매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담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BR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정보가 아닌 더 멀리 떨어진 가맹점들의 정보를 제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보고 BR코리아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약사회가 제약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강윤 기자,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양약품이 다이소 판매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한 과정에서 약사회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약국보다 많게는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았던 저가 제품들을 입점시키고 그간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일양약품은 그날 바로 이미 납품한 물량만 소진하고 다이소에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주 고객인 약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결국 소폭 하락 전환하며 2,570선 초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2,600선까지 기세를 올렸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5% 내린 2,573.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926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92% 내린 72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전 의장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BK그룹 회장 김모 씨에게 빗썸 인수 등을 제안하면서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총 지출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11조 5천억 원 흑자로 1년 전보다 3조 2천억 원 개선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46조 6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지만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이 각각 9천억 원, 6천억 원 감소하며 총 수입은 작년보다 9천억 원 감소한 6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총 지출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영업일이 줄며 3조 2천억 원 감소한 52조 7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현재는 최재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과 관련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